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소폭 상승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제 지표는 좋지 않았지만 FOMC와 독일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미국 부채 문제에 대한 무디스의 경고도 나왔었죠. 하지만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우지수는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열리게 될 두 이벤트를 앞두고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다각도로 점검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간밤 어떤 이슈들이 등장했는지 살펴보고 돌아오죠. 강동석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또 주요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미국의 7월 무역 수지 흑자 적자폭이 소폭 확대됐고 수출이 예상 외로 둔화되는 등 지표가 좋지 않았지만 하루 앞으로 다가온 독일의 헌재의 유럽 대정 안전 메커니즘의 위헌 여부 판결과 연준 공개시장위원회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제기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2007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3,323.36으로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31%, 나스닥은 0.02%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금융주와 에너지 관련주들이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가 다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유로화 안정화기구에 대한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둔 독일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란 소식이 시장에 팽배한 불확실성을 덜어줬을 뿐 아니라 미국이 추가 부양책을 펼칠 것이란 기대감도 작용했습니다. 이날 영국은 전거래일 대비 0.02% 밀린 5,792.19의 거래를 마친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81%, 1.27%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닷새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1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3차 양적 완화가 발표될 것이란 기대감과 달러 약세로 상승했는데요. 달러는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미국의 부채 문제를 언급하며 내년에 트리플 A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하락했지만 원유 가격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10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배럴당 63센트, 0.7% 오른 97.17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는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논의가 신용등급과 전망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무디스가 미국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AAA 등급을 AA1 등으로 강등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협상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전망은 현재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의 지난 7월 중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넉 달 만에 다시 증가했습니다. 네, 지난 7월 중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42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6월에 419억 달러보다 다소 늘었지만 시장 예상치인 440억 달러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적자폭이 늘어난 것은 지난 4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수출 때문인데요. 침체된 유럽과 중국 등 신흥국 경제 약화가 2분기 미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탓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 적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채무 위기를 꾸준히 비판해온 미국에 대해 독일이 반격을 가했습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2013년 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하원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통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이 높은 정부 부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시했는데요. 쇼이블레 장관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앞서 이 정치권이 너무 높은 수준인 정부 부채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둘러싼 거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과 함께 주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간밤 어떤 이슈들이 등장했는지 살펴보고 돌아왔는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인백스 투자 전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무디스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부채에 대한 문제, 사실 예전부터 제기가 되어 왔는데 미국이 부채 비중을 줄이지 못할 경우 지금의 최고 등급을 내릴 수 있겠다라고 경고했다죠. 그렇습니다. FOMC 회의를 한 이틀 앞두고요. 네. 이런 좀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역시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의 양적 완화 카드 이런 부분을 기대하면서 오늘 상승은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이 불발될 경우 등급 강등을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지난주에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트리플 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유지한다라고 이미 나왔고요. 이번 주에 무디스의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무디스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트리플 A로 유지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정부 예산 1조 2천억 달러의 삭감이 내년도에 양당을 통해서 순조롭게 합의되지 못할 경우에 내년도에 등급 강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이외에도 내년부터 10년간 약 1조 달러의 정부 지출 감축도 계획 중인데요. 당장 내년 1,410억 달러의 정부 지출 축소가 현재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연말까지 재정 감축 합의에 대해서 현재 자신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여서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대선이 코앞에 이를수록 이 재정 적자 문제는 미 정치권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날 무디스의 등급 강등 경고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소폭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향후 뉴욕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 버냉키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지난 7월에 상원과 하원 의회 연설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아직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았고 대선 이후에 이 부분을 대선 승자가 무조건 제일 첫 번째 내용으로 챙길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낙관적으로 봉합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식이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QE3 양적 완화 카드 이런 부분에 현재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부 예산 감축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다가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은 정부 예산 중 공영의료보험 프로그램의 민영화 이런 부분에 공화당이 현재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현재 민주당은 상당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첨예하게 대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11월 6일 이후에 양당이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고려 이런 부분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현재 협의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스페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의 라호이 총리가 22일 무제한 국채 매입 발표에도 불구하고 당장 구제금융 신청을 안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22에 부과되는 프로그램이죠. 새롭게 이제 발표가 된 이 OMT 프로그램, Outline Monetary Transaction 프로그램이 ESF와 ESM에 연계된 긴축 이행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번 주 들어서 라오이 총리가 22의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스페인 공영방송 TV를 통해서 라오이 총리는 당장 구제금융을 공식적으로 신청할 현재 이유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 17개 주 중에 10개 이상이 올해 구제금융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 현재 재정이 좋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냥 계속 현재 늦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정책이 나와 있더라도 현재 22의 이 OMT 프로그램이 재정적자 국가들이 외면한다면 실효성이 없다는 기존의
그 프로그램에 새로 발표된 프로그램의 효용성 논란은 불거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ECB가 내놓은 새로운 프로그램에 긴축 이행 수반이 그 거부되는 긴축 이행 수반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해지는 이런 그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런 내용이 새로운 변수로 현재 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스페인이 전면 구제에 나설 것을 독일 쪽에서 계속 요구해 왔었는데 이 독일과 스페인의 입장이 계속 좀 상충하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네. 계속 부딪히고 있죠. 독일의 입장은 이런 그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페인이 하루라도 먼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주기를 현재 기대하고 있는데요. 스페인은 그리스에서 보듯 이 긴축 이행이 상당히 경제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한사코 이를 현재 늦추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의 이번 분기, 2분기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6.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2008년부터 구제금융 1, 2차 수혜를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현재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스페인도 10월 2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라우이 총리가 아직까지는 전면적인 구제금융보다는 재정긴축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7%로 내려가는 등 ECB의 정책 기대감이 국채 시장에서는 비교적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스페인이 다소 공식적인 구제금융을 늦추는 이유의 배경으로 풀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국의 차기 지도자인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열흘째 공식 석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신병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차기 권력 이양 구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네. 이제 쉽게 단결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현재 뭐 홍콩 언론들을 통해서 다소 이제 그 불확실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표시되고 있는데요. 지난 1일 날 공식 석상의 모습을 보인 이후에 현재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교부의 공식 발표도 현재까지 나와 있지가 않고요. 중국 내 현재 시진핑 부주석은 주석 자리를 이을 중국 내 차기 권력 승계 2위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현재 부재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면서 각종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10월 중순 아직까지 18차 당대에 대한 일정이 없는 부분, 10년 만의 권력 교체가 다소 현재 진통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내용은 시장에서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하반기 주요 기업들의 감원 소식도 커지고 있다고 하죠. 이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의 네. 무역수지 적자 규모 420억 달러까지 늘었다라는 7월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기업들의 면면도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휴레패커드가 종전 5월에 발표했던 약 2014년까지 2만 7천 명의 감원 규모를 2천 명 더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파산보호 신청을 한 코닥도 연말까지 1,000명 정도의 추가 감원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100명의 인원 구조 조정이 있었고 투자은행들도 하반기에 감원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하반기 미국의 고용시장의 불안 요인이 하나 더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어제장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즌베스트 심기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심기원 대표님, 이 전반적인 관망 심리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소폭 강세를 이어갔더라고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봐 주시죠. 네, 글로벌 증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뭐 악재도 있었지만은 좀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작용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날 종가보다 69.07포인트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0.52% 상승 흐름 보이면서 13,323.36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이것은 2007년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P 500 지수 마찬가지로 4.4포인트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0.31% 상승 흐름 보이면서 1433.56을 기록을 했고, 나스닥 지수 역시나 소폭 상승 흐름 보이면서 3104.53을 기록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무디스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우려감이 약간의 좀 시장의 투자 심리에 있어서는 안 좋은 모습 보였지만은 역시나 QE3라든가 FOMC 회의를 앞두고 전체적으로 유동성 공급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측면에 있어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는 모습 보였고, 유럽 증시도 좀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유럽권 지수인 스톡스 유로 600 지수는 전일 대비해서는 0.3%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272.37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국가별로는 영국 지수 같은 경우에 0.02% 그리고 독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2%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유럽 증시 내에서도 상승 탄력도가 상당히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도 각각 0.8%대에 그리고 0.3%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점 유럽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훈풍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졌다라는 거, 기대감이 약간의 시장을 좀 이끌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간밤 글로벌 증시 악재도 있었죠. 무디스의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경고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QE3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오늘 국내 증시 수급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일단 뭐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신용등급 강등은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과 또 관계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제 신용등급 어느 정도 상향 소식이 있었죠. 그런 부분 자체를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하향한다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연관지어서는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 신기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어느 정도의 관망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그래도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적자 자체가 어느 정도 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요. 일단은 어느 정도는 지금 시장은 예상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상승하는 모습, 그래서 기대감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랠리가 시작된 가운데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의 작은 악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시장을 한번 보시면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당한 강세를 좀 보였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코스닥 개별적 흐름이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한번 시총 상위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의 랠리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모습 자체가 일단 코스닥이 조금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트에 편입을 하신다면 지금은 코스피의 코스닥 비율 자체를 3대 7 아니면 4대 6 정도로 코스닥 쪽에 좀 더 비중을 좀 실으는 전략이 좀 더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국내 증시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있을 두 이벤트를 앞두고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쪽에서는 이틀째 관망 심리가 이어졌는데요. 심기현 대표님, 어제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어제장 같은 경우는 최근의 흐름과 좀 마찬가지로 코스피는 약세, 그리고 코스닥은 약간의 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어제장 같은 경우는 4.7포인트, 0.24% 하락 흐름 보이면서 1920.00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 보였습니다. 0.45% 상승 흐름 보이면서 514.42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다라는 거. 코스피는 계속적으로 조정 양상, 그리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으로 상승세로 마감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수급 상황 놓고 봤을 때에는 코스피는 기관의 매물에 대한 압박 우려감으로 계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꾸준하게 좀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어제장 같은 경우는 기관도 매수세 하지만은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되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수급 주체들 지금 시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엇갈린 양상 속에서 매도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우리 시장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방향성 찾지 못한 상황, 즉 수급 주체 3대 수급 주체가 약간은 좀 관망세적인 분위기와 방향성 찾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업종별로 좀 혼조세가 강했는데요. 어느 업종이 강했고 약했는지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은 코스피 강세 업종 말씀드리면 역시나 의료 정밀 업종의 강세 흐름 계속적으로 눈에 띄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성장성과 또한 시장이 약간의 기간 조정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이 투자 심리가 의료 정밀 업종 쪽으로 지속적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그 밖에 종이 목재라든가 통신, 철강, 전기가스 업종군들의 상승 흐름이 눈에 띄었다는 거, 전체적으로 좀 크게 봤을 때는 약간 경기 방어주 업종의 상승 흐름이 눈에 띄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반면에 약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종의 약세 흐름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1% 안팎의 하락세 보였다는 거,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이 하반기 특히나 4분기에 대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시청 상위 종목군들 삼성전자는 상승했습니다. 0.4%대 상승세 보였고, 그 밖에 NHN도 2.1%대, SK텔레콤 1.6%, 그리고 LG전자가 0.2%대 상승세 보였지만은,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차 0.6% 하락, 그리고 기아차가 0.2%대, 삼성생명 1.4%, 신한지주 1.6%, SK하이닉스 1.3%대, 그리고 삼성물산이 0.9%대 상승 흐름 보였다는 거, 시총 상위 종목군 중에서 고려아연이 4.4%대 급등세 보인 것 이외에는 약간은 혼조 양상 속에서 하락폭이 조금은 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마감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강보합을 제외하고는 모두 좀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코스피 쪽에서도 개별주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먼저 상승했던 종목군 중에서 이슈를 찾는다면 대상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대상 같은 경우에 지금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19,700원을 찍으면서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한번 보시더라도 3분기 기대감에 어느 정도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고, 안에 대상 같은 경우에는요, 전분이라든지 옥수수 가격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좀 안고 난 다음에 지금은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지금은 국제 정세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급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같은 경우에도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기관에서의 강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주가를 크게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아닌가. 그래서 대상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변동폭 자체가 이 3%에서 4% 정도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8%의 어느 정도 등락폭을 거듭하면서 일단은 지금은 수급 자체가 비이성적인 그만큼의 상승을 좀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가능한 구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살펴보시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락앤락이라는 종목을 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한번 보시면요. 지금은 보면 시청자분들도 락앤락 같은 종목군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몇 번의 페이크성을 두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고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실적에 대한 하향 소식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악재는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악재가 나온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언제 잡으셔야 되느냐고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조금 이른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일단 모든 주식은 항상 어느 정도의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급등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곧장 이렇게 오르기는 사실상 엄청 어려운 거고요. 항상 보면 쌍바닥을 찍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조금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지금 사더라도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못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분명히 위에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급하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보다는요. 여기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매수 포인트로 잡으시죠. 아직까지는 악재가 나왔지만 이른 타이밍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안 잃는 게 좋은 거죠. 예. 네. 자, 이어서 코스닥의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쉬어가는 동안 코스닥 지수는 사흘째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였는데요. 업종별로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네, 우선은 코스닥 업종별 흐름 대부분 좀 강세로 마감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신 대로 간다면은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 급등세 보였다는 거, 약간의 엔터주들의 상승 흐름이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의 상승세를 이끌어주는 모습 보였고, 그밖에 오락문화 통신 서비스 디지털 컨텐츠 업종의 상승 탄력도가 역시나 엔터주와 관련해서 약간은 상승 탄력도가 높아졌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밖에 운송 업종, 기타 제조, 의료 정밀 기기, 일반 전기전자 업종, 화학 업종까지도 강세 흐름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음식료 담배 업종 같은 경우에는 1.3%대 하락세 마감을 하였고, 소프트웨어, IT 부품, 그리고 섬유 의류 업종도 소폭 하락세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혼재 양상 보였지만 그래도 업종부 흐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양호했던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보신다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강세 흐름으로 이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시점 0.5%대 상승 흐름 보였고, 파라다이스의 상승폭이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 보였는데 2.1%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SK 브로드밴드도 2.8%대 상승 흐름 보였고, 그 밖에 다음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하락세 나오면서 0.6% 하락 흐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개별 종목 위주로 강세 흐름 보이면서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할지도 궁금한데 이상로 전문위원이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네, 일단 요즘 같은 경우에 또 테마를 한 개 잡는다면 정치 테마주도 있겠지만요. 일단은 또 보안 관련주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군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랜티넷이라는 종목군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최근에 아동 성폭행이라든지 아니면 성폭력에 대해서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음란 사이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유해정보 차단 사이트를 이제 어느 정도 업체가 있죠. 그런 업체 중에 대표적인 게 플랜티넷인데요. 플랜티넷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더라도 매출 같은 경우에는 늘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로 반의 반토막이 났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신고가를 좀 달성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S1이 어느 정도의 또 신고가를 좀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안주 자체에서 어느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업종, 그리고 코스닥에서 이슈를 같이 찾는다면 플랜티넷이 될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일단은 플랜티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뉴스와 맞물리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은 조금 급격하게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인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장중 눌림목을 좀 공략하는 방법이 좀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상로 전문위원님께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에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이 과연 안철수 테마주를 비롯한 정치권 테마주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안철수 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인 좀 지지율도 있는 면이 있고요, 분명히. 네. 그리고 어제 말을 했는 것 자체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발표를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시사점이 남다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재인 테마주 같은 경우에 급격하게 또 상승을 했죠. 그래서 상한가 마감을 하는 종목군이 많았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지금 안철수 테마와 문재인 테마가 지금 좀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가 좀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 자체가 지금은 안철수 테마주를 움직이게 하는 게 조금 힘들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지금 뭐 안내부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의 조금 상승에 대해서 응축적인 에너지가 조금 포함되어 있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에도 조금 이슈가 됐었죠. 금요일 날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도 어느 정도의 지지선을 조금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런 모습 자체는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위에서 나왔던 기술적 분석을 접근을 하시면 앞에 나왔던 윗꼬리나 이런 모습 자체가 어느 정도는 물량 자체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슈가 된다면 크게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다시 한 번 더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정치인 테마주가 나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주식시장은요,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신에 비중 조절을 확실하게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뭘 하시더라도 10% 내외로 인생에 한 방은 없죠. 항상 여러 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의 비중 자체를 조금 10% 내외로 조정을 하시고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시자. 그래서 어차피 한 번 가면 많이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부분은 꼭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중 조절을 확실히 하면서 대선 테마주에 접근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미국에서는 내일이죠. 애플의 차세대 폰인 아이폰 5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스닥 이런 아이폰 5와 관련된 부품 테마주 접근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은 뭐 아이폰 5와 관련된 부품주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기대감이 먼저 반영을 하였고 지금은 약간 좀 하락 추세에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LG 디스플레이와 같이 애플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쟁력과 그리고 시장 저항력에 있어서 조금은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종목 쪽으로 관심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중소형주보다는 IT 부품 대형주 중심으로 LG 디스플레이라든가 LG 이노텍 같은 종목 쪽으로 관심 갖자. 지금 블루컴이라든가 인터플러스 같은 종목군들 약간 꺾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약간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130만 원대에 대한 저항 라인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차관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심기훈 대표님 어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는지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은 결론적으로 외국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주는 모습 보였고 기관 같은 경우는 여러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 보였다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조선 업종에 대해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매수세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지주사에 대해서도 매수세 보였다라는 거 특징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차군단 삼성전자와 현대차, 현대모비스, LG 디스플레이, 기아차에 대해서 집중 매도세 보였다라는 거 역시나 특징적이지 않았나라고 짧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코스닥 쪽 매매 동향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같이 지금 키워드를 한번 잡아본다면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은 기관의 서울 반도체의 매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코스닥 지수를 올리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관의 지금 서울 반도체 매수는 서울 반도체가 지금 실적이 그렇게 잘 나고 있는 부분이 아니죠.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랠리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 서울 반도체를 조금 올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을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시자. 그렇게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즈베스트 심기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이슈가 됐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 지수는 이틀째 쉬어가는 동안 그 가운데서도 신고가를 쓴 종목이 있었다고요. 어떤 종목입니까? 예, 바로 대상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음식료 업종에 이러한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최근의 흐름을 보자면 지금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 7월 달 정도에 약간의 조정 구간은 좀 있었지만 최근의 흐름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주가가 상승했던 신고가를 형성했던 이유가 실적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던 거죠. 상당히 좀 가장 좋은 이유로 상승했다고 봐야 되겠죠. 실적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이유로 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바로 국내 최대의 전분당 그러한 업체죠.
전문당 시장에서는 국내에서 1위 업체라고 봐야 되는데요. 3분기에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전분기 대비 한 40% 이상까지도 좀 증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원인을 좀 보자면 뭐 식자재 유통 자회사들의 어떤 그 매출의 증가, 베스트코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매출이 좀 증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두부 사업을 OEM 방식으로 좀 바꾸고 육가공 사업을 대상 본사로 이전시킨 그런 계열회사 대상 FNF 이러한 계열사의 수익성 개선도 주가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력 제품들의 어떤 가격 인상, 식초라든가 천일염 이러한 부분 물론하고 냉동식품이라든가 뭐 양념류와 같은 그런 저수익 제품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영업이익률이 향상되는 그러한 부분이 꾸준한 좀 성장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이런 상승 부분에 좀 반영이 돼가고 있다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부분에 미국, 인도네시아라든가 베트남, 미원,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러한 또 부분에서 해외 고객님들의 실적 개선 부분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의 좀 주가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옥수수 가격 부분인데, 동사의 뭐 주 원료라고 봐야 되겠죠. 옥수수 가격에 만약에 현재 수준을 좀 유지를 한다면 2013년도 내년 초에 옥수수 투입 원가가 올해보다 한 25% 이상 상승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자면 수익성에 약간의 좀 부정적인 영향이 좀 예상되긴 합니다만 7월 달에 이미 이제 주가가 좀 약간 조정을 받았었죠.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조정을 받았다 좀 판단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탕 가격과의 어떤 괴리라든가 이런 전분당에 대한 견조한 수요 이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동사에서 이제 가격 전가가 가능한 이러한 부분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또 동사의 어떤 과점 체제에서 오는 그런 안정된 영업 토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상당히 양호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일 상당히 좀 강한 그러한 양봉을 형성을 하면서 또 거래량 수반되는, 또 전일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죠.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가격에서도 추가적인 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매수가는 19,500원에서 19,700원,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썼던 대상에 대한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다음 살펴볼 종목은 여러분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 조금은 그렇게 좀 이슈화됐다기보다는 우리가 좀 빠뜨릴 수 있을 종목일 수 있어서 제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카지노용 모니터 업체입니다. 그리고 PID 사업,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카지노 모니터 쪽에서는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그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매출의 한 60% 정도도 이 카지노 모니터 쪽에서 좀 차지를 하고 있고, 이런 카지노 사업이 현재 지금 상당히 좀 호황을 보여주고 있죠. 라스베가스 방문객 추이를 본다면 상당히 뭐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도 좀 이러한 안정적인 그러한 수익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서 이제 전자칠판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매출이 지금 활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업체인 스마트 이쪽에 지금 현재 전자칠판 1위 업체인데요. 이쪽에 지금 LCD 칠판을 지금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자칠판 매출 같은 경우가 한 예상되는 금액이 한 215원 정도, 전년 대비 한 75% 이상 증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또 성장의 모멘텀 의료용 모니터 부분인데요. 지멘스라든가 G 쪽에 이미 의료용 모니터를 공급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물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의료용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또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인 그런 수익 창출의 그런 근간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2013년 내년부터는 임상용 제품을 바코라는 회사에 좀 납품을 할 계획인데, 바코는 이제 특수 모니터 분야에서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그러한 업체에 임상용 모니터를 좀 공급을 할 예정인데 납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임상용 모니터 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초음파용 시장 대비해서 6배 이상의 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이제 DVR 전문 업체죠. 아이디스 홀딩스 좀 인수가 됐습니다. 아이디스 홀딩스 같은 경우가 좀 R&D라든가 소프트웨어 기술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러한 M&A를 통해서 앞으로 R&D라든가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이런 부분이 좀 가능할 거라는 장기적인 부분으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러한 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M&A를 통한 이런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신성장의 모멘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업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11,500원에서 11,700원 밴드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좀 중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절가는 1,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근 전문위원님, 이번 주말 또 강연회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 일요일 날 네. 강연회를 하는데요.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업종,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셔서 꼭 참가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홍콩을 방문 중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청콩그룹 영빈관에서 리카싱 회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삼성그룹과 청콩그룹 간 포괄적 사업협력에 합의했습니다. BHC 치킨은 어제 경기 안양 동안구의 천호점인 관양동 편노점을 열어 매장수 기준 치킨업계 2위로 올라섰습니다. BHC 치킨은 코스닥 상장도 추진 중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이 3년 전 판매한 실손 의료보험의 입원비 보상 한도를 줄이기로 해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2건의 불만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미국의 완성차 업체인 GM과 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통합형 스위치 모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제게 두 거인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과 리카싱 청콩 회장이 만나 이 광범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 홍콩을 방문 중인 이건희 회장이 11일 그 리카싱 청콩그룹 회장과 만나서 그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콩그룹 영빈관에서 열린 이날 오찬 만찬에서 이건희 회장과 리카싱 회장은 휴대전화 네트워크 사업 분야에서 기존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또 지난 7월 삼성물산의 홍콩 지하철 공사 수주를 계기로 향후 다른 사업에서도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청콩그룹은 항만, 발전, 수처리 운영 서비스가 주력이며 삼성그룹은 해상 플랜트와 건설, 엔지니어링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 협력할 여지가 큽니다. 아울러 두 회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어려운 여건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며 양극화 해소와 고용 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HC 치킨이 1,000호점을 내고 코스닥에 직상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성공하면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가 될 텐데요. 이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겠죠. 관련 내용 살펴볼까요? 네, BHC 치킨이 그 지난 6일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는데요. 예비 심사 절차가 순조롭게 통과되면 11월 정도에 기업 공개와 그 동시에 직상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최초의 사례가 되는데요. BHC의 최대 주주는 59.9%의 지분을 차지한 제네시스이고 코오롱이 13%의 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는 상장한 뒤 판매할 계획입니다. BHC는 BBQ를 보유한 제네시스 그룹 계열사입니다. BHC는 11일에 1,000호점을 열고 1,800개 매장을 운영하는 BBQ에 이어서 엽기 2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3위권에는 매장 수 800에서 900개 규모의 네네치킨과 교촌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등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지난 2004년 부도 위기에 놓여있던 BHC 치킨을 인수했습니다. BHC는 이후 성장을 거듭해서 지난해 본사 영업이익은 106억 원을 그리고 가맹점 기준 매출액은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보험사들이 실손 의료보험 보장 한도를 마음대로 축소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판매할 때는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펼쳐 고객을 모은 뒤에는 보험 갱신 시점엔 아무 설명 없이 보상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 지난 2009년 10월에 그 보장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해서 실손 의료보험 제도가 통합이 됐는데요.
치료비 가운데서 가입자가 부담해야 되는 자기 부담금이 10%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의 마케팅에도 불이 붙었는데요. 보험사들은 지금이 100% 보장 마지막 기회라면서 이른바 절판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 결과 그해 8월과 9월 2달 동안 팔려나간 실손의료보험은 67만 건에 달했습니다. 당시 체결된 보험은 3년 갱신형으로 올해 갱신 시점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소비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입원 의료비 보상 한도를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이겠다는 안내문을 소비자들에게 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실손의료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사가 보상 한도를 마음대로 축소했다는 불만이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200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끝으로 현대모비스가 미국 완성차 업체인 GM과 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부품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세계적인 완성차 메이커들의 핵심 부품 공급 계약을 잇따라 따내고 있는데요. 어떤 소식이죠? 네, 그 현대모비스가 GM과 1,800억 규모의 통합형 스위치 모듈 ICS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ICS는 자동차 내부의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제어하는 그 장치인데요. 일부 업체만 생산 기술을 보유한 고부가 가치형 핵심 부품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기술을 보유한 현대모비스는 2008년 처음 GM과 계획을 맺은 이후 이번이 네 번째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해외사업본부장 이준영 부사장은 GM으로부터 처음 수주할 때는 수년 전부터 고위층 임원과 접촉하고 글로벌 업체들과 치열하게 경쟁했다면서 그동안 공급 과정에서 품질과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쌓여 추가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수출 전략 제품 확대, 신규 시장 개척 등을 통해서 이런 선순환 효과를 늘릴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 크라이슬러와 일본 스즈키 본사에 이어서 프랑스 르노에서도 처음 부품 수주 상담을 위한 대규모 기술 전시회를 열었고 그 제동장치, 안전 시스템 등 57개 품목을 선보였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